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노름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는데 국익을 위한 해외 순방에 비장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감 정도는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룰루랄라 신나게 해외여행 떠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왜 가는지, 뭘 하는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국민들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으니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나라를 비우는데 트랩을 오르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에서 솟을대로 치솟은 물가, 의료진 파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 이런 것들의 고뇌는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보수 매체는 1년 새 장사를 접은 사장님이 9만 명이 넘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 이런 기사를 실었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오늘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댓글 보내주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씀 또 소감 뭐든지 좋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끝날 때쯤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경희님께서요. 아마 이분은 대구에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역시 덥네요. 전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라 연일 일기예보에 나오네요. 건의 때문에 숨쉬기 힘든데 날씨조차 더우니 정어리TV 링겔 꼽고 오늘 하루 출발해 볼게요. 시원한 토론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링겔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찌님도요. 저 요즘 우울증에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 가서 검사해도 정상. 신경과 가니까 화병이라고 하네요. 윤도리, 김건희, 윤도리에 부역한 언론, 방통위, 선방위, 검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모양이네요. 요즘에 화병 생기신 분들 많으시죠? 마리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대통 부부 같은 하늘 아래 없다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편안하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정치 1번지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기다렸습니다. 어제 권익위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법률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따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냥 그것들 그냥 싹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먼저 짧게 어제 여러분들 그 비행기 올라타는 윤석열 부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순방을 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와 우호 협력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뭐 비장함까지는 아니라도 긴장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완전히 소풍 가는 애들 모습 아닙니까?
그 옷차림에 에코백은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군요. 도착해서 하는 모습도 보면 이건 뭐 완전 관광이에요. 관광. 여행 온 것 같죠.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는데 그 현지 뉴스를 가지고 한 네티즌이 제작한 걸 봤는데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먼저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Koreya Respublikası bilen netijeli gatnaşyklary ösdürmek watanymyzyň daşary syýasy strategiýasynyň ileri tutulýan ogurlarynyň hatarynda durýar. Ýurdumyzyň arasynda ýola goýulan açyk we netijeli gepleşikler Koreya Respublikasy bilen hyzmatdaşlygy putulandyrmagyň esasy şerti bolup durýar. Soňra Belentme awulhanasyna geldi. Köp ýyllaryň dowamynda Türkmen halkynyň milli lideri, Türkmenistan halk maslahatynyň başlygy Gahrman Arkadagymyzyň başçylygyny Koreya Respublikasy bilen siýasy, diplomatik, söwda, ykdysady, medeni ulgamlarda we parlamentleriň uğru boýunça netijeli döwletara gatnaşyklary ösdürmek boýunça giňerimli işler amala asyrylýar. Häzirki döwürde ençeme ogurlar boýunça iki taraplaryň hyzmatdaşlyk işine ösdürilýär. Prezident Yoon Suk Yeol'un şu wedeki döwlet saparyna Türkmenistanyň döwletara gatnaşyklary giňeltmegiň ýolunda möhüm ädim hökmünde garalýar. Soňky ýyllarda bu gatnaşyklar täze maňy mazmun bilen baýlaşdyryldy. Koreya Respublikasynyň başçylygy hormatly prezidentimizi dostlukly döwletiň hökümet wekiliýetiniň agdalary bilen tanışdyrdy. Türkmenistanyň kabul edenligi üçin şeýlerin arasynda gatnaşyklary hassa berkitmek bu sapara iki halkyň ve döwlet İhmallar täil wagtynda agaç nakallaryny oturtdylar. Respublikasynyň prezidenti Yoon Suk Yeol'un ýol başçylygyna aky wekilçilikli toparyň agdalaryna hormatly prezidentimiziň adyndan resmi agşamlyk nakar berildi. Koreya Respublikasynyň prezidentiniň ýurdumyza sapary dowam edýär. 세 분 중에 혹시 이번에 윤석열 부부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왜 가는지 아는 분 계세요? 뭐 내부적으로 자원외교라고 자원외교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원외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저 김태호가 같이 갔잖아요. 예. MB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렸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가서 예를 들면 그냥 그 국가예산 갖다가 퍽퍽 주고 나서 자기 때깔 세우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었는데, 저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외교를 했다기보다는 의전 맛을 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외교부가 의전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야 계속 해외 나가서 외교부 의전 받으니까 외교부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흔들린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좀 외교 의전 맛이 들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못 나갔잖아요. 그러고 보면 의전 저런 거 받는 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독이죠. 그래서 아마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도 없고 좋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연달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네티즌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 비행기 트랩 올라가면서 떠난 것만 그 한 컷만 사진으로 봤지 도착해서 뭘 했는지 관심도 없었고 사실 기사를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덕분에 아주 잘 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독일 국빈 방문을 일주일 전인가 전격 취소를 하지 나흘 않았습니까? 전이에요? 나흘 전이었나요? 예. 그때 저희가 모두 기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런 외교 망신은 전무할 거다 이러면서 통탄했었는데 그때 전격 취소했던 이유가 기억나시죠? 민생이었어요. 민생과 안보 문제였거든요. 안보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안보는 안 보여서. 지금 한번 보세요.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안보 문제예요? 보세요. 오물풍선이 용산 앞까지 와서 터지고 군사분계선에 지금 순방 떠나기 하루 전날인가요? 침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쉬쉬하다가 그냥 떠나버렸죠. 그리고 지금 대구 확성기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작년에 독일 국빈 방문 취소 때보다도 더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민생 안보가 나아졌나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한 말조차 잊어버리고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렇게 떠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남겨진 우리가 진짜 너무 한심하고 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도요. 김지수님 급조 놀러감, SPICA님 실크로드 개드립, 현성이님 자원외교는 둘째치고 여행 간 거죠. 빅토리님 심심하니까 이제 나갈 때 됐지 뭐.
정현희님 술 처먹고 놀러 갔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왜 나간다? 한 번이라도 국민 앞에 이번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영업사원 1호 이야기했다가 그 뒤로 깨갱하고 지금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갔다 와서도 왔는지 뭘 하고 왔는지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 너네들 놀러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신영규 대표님? 근데 원래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지지율이 한 3, 4%가 오르는 현상이 늘 있어 왔고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이제 3부 요인 내지는 5부 요인을 초청을 해서 또 대화의 장도 열고 또 설명도 해서 그 순방의 성과들도 알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뭐 보고할 내용도 없고 또 보고하고 싶은 의사도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하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당사자로 지금 올라와 있고 또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 아닙니까? 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한 손에는 그 환경을 사랑한다라는 백을 에코백을 들고 나가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디올백을 메고 가지 왜 그걸 메고 가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명품백이지 그 환경을 상징하는 그런 종이백이 아닐 텐데 라는 비아냥도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혈을 짜먹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경제 폭망에 지금 나라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국민들의 아픔을 마치 약 올리듯이 저렇게 다니는 것은 참 참담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에 단 1분이라도 더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건희랑 같이 나갔는데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독일, 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취소했을 때 왜 취소했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민생 안보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안 나갔는지 뻔히 합니다. 선거 앞두고 김건희 또 등장하면 표 떨어질까 봐. 그러면은 김건희 놔두고 혼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안 간다고 안 가버려요? 어떻게 나라 외교를 그따위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김태효 이 사람 실장이에요, 차장이에요? 1차장. 안보실 1차장. 1차장. 안보실 1차장. 이 사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국빈 만찬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번 방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김종 원장님, 국빈 방문이잖아요. 거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것이 이번 방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말입니까? 제가 볼 때 김건희 씨가 안 갔는데 부부가 나와서 만찬을 했다 그러면 뭐 성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당연히 부부가 갔으면 부부가 나와서 만찬을 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한테 설명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합의된 내용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저 대통령하고 안보실도 문제지만 저 기자들이 문제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가기 전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나갑니까? 뭐 때문에 나갑니까? 국민 설명을 해도 설명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 목적은 뭐냐면 김건희 씨의 에코백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변할 건 없어. 그러니까 명품백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에코백 보여주러 나간 거다. 그러니까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변할 건 없어. 하등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말고 예측도 하지 마. 아니 상식적으로 명품백 문제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손에다가 에코백 들고 갈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에코백 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치죠?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굳이 들고 갔다는 건 나는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난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코백이
국민과의 또 다른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돌아와서도 제가 볼 때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들도 질문 안 할 것 같고 그냥 놀러 간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이렇게 대치 국면인데 전쟁까지는 몰라도 국지전은 항상 언제든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너무 지금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이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의 의미가 우리 부부, 대통령 부부가 가는데 그쪽 대통령 부부가 온다는 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안보실 1차장이 할 수 있는 대국민 설명입니까? 그럼 그거 외에는 그 양국의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 내지는 행사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리핑 아닙니까? 왜 따라갔습니까? 여기 남아서 지금 안보를 챙겨야 될 입장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때 독일 국빈 방문 취소할 때도 안보 얘기했고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심각해서 못 나간다고 했었으면은 지금 나가는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국정 운영을 막 하고 있거나 그냥 본인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김건희가 나가게 된 것은 수사방해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뭐 부를지 안 부를지도 논의 중이겠지만은 저렇게 외교를 핑계 삼아서, 말 그대로 방탄 외교죠. 그러니까 외교를 핑계 삼아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나는 국정 운영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좀 검찰에 보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윤석열 부부한테 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개를 줬어요. 개를. 응? 이제 개 좋아하는 거 뭐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개 주면 좋아하겠다. 개나 줘라. 그랬겠지요. 다른 사진도 있죠. 안고 좋아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예. 지금 안고 좋아하고 지금 이거. 예. 이 사진도 있고. 지금 키우는 강아지만 해도 한 17마리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꽤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독 채우려고 그러나? 정월TV 구독할 모양이죠. 구독에 그 고양이까지 합하면 한 10몇 마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지금 선물 받은 저 강아지들은 어떻게 또 데려가서 키우나요? 아니 저는 저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우리 민생 얼마나 안 좋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뭐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거에 벌벌벌 떠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지금 계속 폐업하는 상황인데 가서 계약 저렇게 웃을 상황인가요? 그리고 저걸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걸 저렇게 사진을 공개하려 하등에 이거 뭐가 있어요? 네?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다수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수가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면 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상황인데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 답답합니다. 돌아와도.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너무 불쾌한 게,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범죄자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미 뇌물을 받는 장면이 나와버렸어요. 아예 물증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다 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뇌물 혐의가 거의 99.9%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개를 끌어안고 웃고 저렇게 희희낙낙거리는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평생을 법을 가지고서 밥을 벌어 먹었다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뇌물범들과 그 기업인들 갖다가 수사하고 구속시킨 사람입니까?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없이 뇌물을 받아 먹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도록 막는,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상 막는 저런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쓰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패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이게 좀 말문이 막히는 경향은 좀 있어요.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비행기 트랩 올라가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권익위 발표 내지는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익위가 그냥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고 가서 기회 잘 받고 오십시오라고 해준 거잖아요. 다 뭐 미리 보고 예. 받았겠죠. 다 그냥 뭐 면제부 준 거잖아요. 찐 그러니까 홀가분하겠죠. 찐오율님 개떡 같네. 이경희님 개차반이네. 쭌선님 개불상. 히아신스님 개웃기네. 김옥님 개판이네. 김리리님 너네 나라 개판이란 소리? 쉬리님 개도 기록물 지정해서 창고에 보관해라. 참 지금 나라 사정, 국민들 마음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무슨 짓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경혜님 대구에 사시는 분 링거 맞고 계신다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어리 TV 링게를 꼽고 오늘 하루 출발한다. 그런 피로회복제. 예, 그런 뜻으로 보내신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선채님, 병원 입원해서 링거를 꽂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히는 세상에 정어리 TV가 링거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산소호흡기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부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밝은 보름달에 달무리가 큰 법이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정어리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근데 3년은 너무 길다. 필통님 이제 화를 내기도 지칠 지경입니다. 윤석열이 국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건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라며 국민을 상대로 힘겨루게 하자는 건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딱 떠나는 모습 보면서 뭐 갈 수 있어요. 또 오랫동안 못 갔고 얼마나 졸라댔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제 떠나자마자 아침만 해도 검토하고 있다던 권익위가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을 해가지고 종결 처리해 줬습니다. 그 모습도 얼마나 비굴하고 비루해 보이든지요. 그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낯짝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그 전에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울법대 윤석열 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권익위 이렇게 나중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 권익위원들이 전부 15명인가요? 네. 예. 그 지금 뭐 일반 뭐 위원회 뽑듯이 여야 추천도 아니고 대체로 뭐 다 현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익위원회 가는가 봐요. 13명 정도라고 13명 얘기하죠. 정도가 현 정부에서. 예. 그런 사람들도 거의 뭐 한 표 차이인가 될 정도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그 참 그저께인가요 발표가? 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했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최장 90일까지 이제 조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 직전에 3월 달에 또 30일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도대체 그러면은 백을 받은 걸 알고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뭐 서면으로라도 뭔가 신고를 했는지, 돌려줄 뭔가 노력은 했는지, 이런 여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도 조사하지 않고, 뭐 김건희 여사는 뭐 물론이죠.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제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으니 종결할 건지 말 건지 투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인사들이나 방송 관계자들한테 했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니까 더 이제 열통 터지는 거죠. 신은기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선은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고요. 예. 어제 그걸 발표한 분은 정승윤 부위원장인데, 이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2기수 아래인 검사 출신입니다. 예. 물론 로스쿨 가서 교수 생활은 좀 했습니다만은 검사 카르텔이 내린 결정이라, 저는 어제 그 권익위의 결정을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 건익위. 건이익을 예. 수호하는 건이익을 위한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제 판단이 굉장히 괘씸하고 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뇌물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제 권익위가 해야 했었던 그 올바른 결정은요, 그 부패 방지 권익위법 5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해 부패 혐의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위원회 명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고발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김건희 뇌물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뭐 면죄부 내지는 정치적으로는 공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결정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제 권익위가 건익위로 존재할 이유는 없고, 저분들 다 그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요. 나중에 김건희 종합특검 할 때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직무유기까지도 다 이분들 다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다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그런데 김건희 이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종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종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나온 것처럼 지금 8명 정도는 송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예. 뭐냐면 이 사건은 그냥 김건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뭘 받았으면 공직자인 남편이 이걸 인지했는지, 인지를 해서 신고를 했는지, 이 여부를 전제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판단을 갖다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앞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인 대통령이 이걸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청탁을 했다고 하는 최재형 목사도 불러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는 거의 접근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 쪽에 나와 있는 법리만 가지고 김건희 씨를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낼 방법이 뭐지? 처벌 조항이 없다고 얘기하네?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종결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논리에도 동의 안 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할 게 아니라 7명 정도는, 그러니까 8명은 종결이지만 7명은 송부해서 수사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중대한 갈등들이 있었던 건데 나와서 포장된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부인은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국민을 바보로 알리고 오랫동안 뇌를 못 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선물만 주는 더 저희가 급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수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특검 외에는 이 실태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익위 스스로가 실토한 거다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정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기관이 사유화가 된 건데,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대로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은 과거에 그 김태정 총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온로비 사건. 그럼 김태정 총장 배우자한테 옷을 사줬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를 보고 사줬겠습니까? 김태정 총장을 보고 줬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서 수사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한테 뭐 양주 사주고 백 사주고 다 해줬는데 김건희를 보고 줬겠습니까? 윤석열을 보고 줬겠습니까? 그 비견한 예가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두피를 삼성이 사줬을 때 뭐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뇌물죄로 다 엮었거든요. 경제공동체로 해가지고. 그러면 최순실과 김건희는 각각 권력자와의 거리나 그 친밀도로 비교해봤을 때, 영향력으로 비교해봤을 때 관저에 가끔 오는 사람과 관저에 매일 사는 사람, 해외 순방도 같이 가는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데 본인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권익위를 다 장악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면죄부를 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뇌물 받기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백을 받아버리거나 아들을 통해서 받아버리면은 누구도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면은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뇌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이 죄가 너무 크다. 정승윤 부위원장 꼭 기억하시고 유철환 위원장 다 수사 대상자로 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김건희 앞에만 서면 권익위도 검찰도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그거는 정말 성역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정도의 결론을 낼 거면서 거의 탁상공론 같은 거잖아요. 현장 한 번도 안 나가고 그걸 6개월을 질질 끌어서 그나마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1분 30초 발표하고 들어가는 것도 권익위마저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적혀 있거든요. 아니 국민을 짓밟는 거죠.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얘기를 하는데 관련성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됐습니까? 뭔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잘 고의 모셔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왜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거라면 왜 대통령 기록물로 이 명품백이 저장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얘기를 대국민 이 브리핑으로 발표를 이미 했던 것인데 그조차도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린 거죠. 강제 종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법률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첩과 송부가 3, 3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송부라는 거는 그냥 권익위에서 범죄 혐의까지는 판단 못하고 그냥 외부기관에 보내자라는 뜻이고 이첩이라는 거는 3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전제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방금 김유정 의원님 설명하신 그 직무 관련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요. 직무 관련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권한이거든요. 보통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보통 요건 2개로 요청을 하는데 직무 관련성은 그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내 직무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보통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요. 직무 관련성에서는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대통령의 연봉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통령에게 주는 이유는 1원 한 장이라도 뇌물 받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도 안 하면서 2억 6천만 원의 연봉은 받고 해외는 낼름낼름 놀러 가면서 저렇게 배우자는 뇌물을 받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이제 대가성 여부만 남는 건데 지금 최재형 목사의 진술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따른 지시까지 있었거든요. 행정관의 전화 연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가성은 100% 인정됩니다. 예. 그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처벌을 안 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대한민국 공무원 부인들이여 권익위를 추앙하라. 박절하지 않을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권익위 말대로에 의하면 공무원 부인들은 박절하지 않게 어떤 것들인지 받으면 권익위에 제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설정한 거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몰카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권익위가 그냥
옮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해서 일정한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면 그 아래에서 본인이 인사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범죄를 왜곡한다는 얘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면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아주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권익이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작정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는 씌울 수 없다.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참고로 아까 제가 부패권익위법 59조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항은 아마 지금 권익위에서 의사결정한 분들 나중에 가서 직무유기로 판단될 때 저는 반드시 이거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패 방지 업무나 수사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법 왜곡죄, 그러니까 사법방해죄라는 것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에서 특히나 그 사법 업무를 취급하는 쪽에서 법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 그 자체를 범죄로 삼아야 될 수준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국민들은 다 나라를 지키고 살리고 있는데요, 법조인들이 나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법꾸라지들이. 지금 권익위의 법꾸라지 잡으러 저기 투막 몇 개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억의 메텔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시 소상공인 대출받고 이자가 2배 가까이 오르고 상환기간도 이젠 1년마다 연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은 자국민들은 죽든 말든 어렵든 말든 우크라이나 장학재단 만들고 아프리카에 100억 불 13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 아닌지요? 자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지요? 형편도 어려우신데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보스형님 TV께서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지치면 하수, 버티면 고수, 이길 때까지 버텨봅시다. 최문선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고소한 아몬드님,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천공은 대통령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했다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니 참담합니다. 예, 고소한 아몬드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언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분께서 그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들어봤는데 표현이 아주 거시기해요. 내가 2025년에 통일하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만 딱 들어보면 내가 윤석열이한테 야 너 2025년에 통일해 이렇게 지시했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주술에 빠져있는 문제 이런 거 언제 한번 특집으로 저희가 이슈가 조금 없을 때 다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천공이라는 자 이거 좀 어떻게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 정말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 권익위 결정으로 가가지고 참여연대에서요. 이걸 문제를 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신은기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을 다 보시면요, 공직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직자들 그 안에 언론인들까지 다 포함돼 있고 심지어 공직자 등의 배우자라는 조항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까지 다 관할을 하는 법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청탁금지법 안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으로 이 사안을 정리할 수는 없다. 근데 이 사안은요, 청탁금지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알선수재라고 하는 특가법이 있고요. 또 일반 형법에서도 뇌물죄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통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뇌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뭐 대통령 기록물 논란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청탁금지법 사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저는 적확하지가 않다. 이 사안은 뇌물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 아까도 권익위원회가 뇌물이라는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뭡니까? 선거로 선출됐습니까? 그냥 자빠져 있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아닙니까? 조조님, 왜 최재형 목사만 출국 금지를 시키냐? 김건희도 출국 금지시켜야지. 이 나라는 법이 없어졌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헤라볼라 못 살겠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뇌물을 준 사람은 출국 금지 당하고 있고 받은 사람은 룰루라라 여행 나가고 이건 정상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고발을 했어요. 이 명품백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는 대검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청탁금지법,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후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권익위는 그냥 종결해버렸죠. 무혐의로.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십시오. 몰카 공작의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그다음에 주거 침입의 피해자, 뭐 이런 걸로 다 완전히 순수한 피해자로 지금 탈바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그 선물 뇌물 받을 때 옆에 있었던 그 행정관 2명도 전혀 조사받지 않았는데 지금 함께 셋이 후루룩 비행기 타고 날아버렸죠. 그리고 조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 2번 불렀어요. 백운종 서울의 소리 대표하고 이명수 기자 이렇게 3명 부른 겁니다. 검찰 뭐 하고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법대로 뭐 성역 없이 왜 없이 맨날 왜 입으로만 떠듭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검찰이 지금 권익위의 결과 판단을 보고 아 이게 지침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비행기 트럭 올라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통 터지는 거고 정말 온갖 이 비판과 욕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수사를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수사를 기다리려면은 최소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사하는 검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다 후배들인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뭐 좋습니다. 후배들이라고 해도 뭐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수사를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요. 보통 뇌물죄가 나오면 물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술만 가지고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게 진술하면 아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아예 명품백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는 장면이 아예 나왔고요. 사후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탁 얘기까지 다 입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데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의 ABC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명품백은 물증입니다. 그 압수수색을 왜 안 합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았다는 카톡, 그럼 김건희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해서 물어봐야죠. 왜 묻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만 할 겁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라는 논리를 제가 백보 양보해서 양해해 주더라도 그럼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의 ABC를 다 안 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거는 김건희의 뇌물 혐의를 덮어주자 내지는 김건희의 뇌물에 대해서 공범으로 하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라도 빠르게 이건 지금 특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사를 안 하잖아요. 아니 네. 검찰 스스로가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밝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5월 3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6월 초에 야 공개 소환하는 거야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6월 5일 날 검찰이 밝힌 거예요. 김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아니 한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다 나왔는데 6월 5일 날도 조사 방식 시기 등에서 정해진 게 없다. 말씀하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청탁을 했다라는 분이 최재형 목사가 하는 얘기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을 부탁했다.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했다. 통일TV 재송출 등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직원들을 연결해줬다.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야 내가 청탁했어. 내가 그걸 뇌물로 줬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검찰이 그건 검찰총장 얘기고 우리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검찰총장이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근데 이번에 권익위가 결정하면서 최재형 목사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아예 안 불렀대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청탁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고마워서 나를 불러줘서 대통령실에서 예. 그 다음은 다 청탁했어. 그럼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또 키워서 쓰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열심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참 어처구니 없더라. 이거 어쩌란 얘기냐. 아니 요게요. 그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니, 물증이 나왔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는데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청구서 쓰는데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 의지의 문제죠.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김건희 특검 만들어서 저를 특검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영장 다 치겠습니다. 다 쳐가지고 아니 빼들어 와야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건을 안 갖고 오니까 폰을 안 빼들어 오니까 수사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 여부는 의미가 없고 영장을 안 치고 압수수색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고 확언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하는 지점 보십시오.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대요.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잣대를 보잖아요. 빠르다 빨라. 저희 보너스를 줘야겠네. 그 검찰들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당 관련해서는 그냥 속도전으로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여기는 뻔히 동영상을 우리가 이 상황을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혐의 없다 그러고 아니, 부르지도 않고. 검찰 내부에서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재판부가 그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법의 미비 아니었습니까? 조국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저희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그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가 아니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문제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챙겨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더 강화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전 논의가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답답한 거는 이 청탁금지법 사안이 아닌데 이 뇌물 사안인데 왜 자꾸 처벌 규정도 없는 저는 청탁금지법 가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뇌물 사안이고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청탁금지법으로 가가지고 뭐 법 개정하고 뭐 보완하고 아니 그건 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해서 더 강화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은 청탁금지법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뇌물죄 혐의 사안이고 알선수재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검찰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유기까지 저는 검토해서 전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법 규정으로도 공백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권익위 결정도 사람들이 뭔가가 이 정상이 아니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검찰도 물론 이재명 대표 기소할 수 있죠. 타이밍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어제 엊그저께 권익위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당연히 검찰의 잣대를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계님 8만 원 법카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십억 주가 조작은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장을 바로 전에 지냈던 전현희 의원, 특검만이 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정성윤 부패방지부위원장입니까? 이제 사안은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김정은 원장님, 이걸 또 발의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거부하겠죠? 뭐 거부하겠죠. 그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가지고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라도 거부권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구마구 날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00번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 막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08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부부의 비리를 갖다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108명은 지금 거수기가 돼서 좀 결사항전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또는 대통령이 나눠주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도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모든 잘못을 갖다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야당에게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8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 그럴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봐라 니네들이 108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관된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거부권이 무슨 그냥 뭐 만고의 적이처럼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를 완전히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익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헌법 8조에는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공무원들을 임명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지위인데 권익위의 공무원들에게 전 묻고 싶어요. 당신들의 주인이 윤석열이냐? 주인이 김건희냐? 그럼 김건희나 윤석열이 아까 그 개 끌어안고 있었죠? 당신들이 푸들이냐? 개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을 뽑아줘서 국회에 보내준 사람이 국민인데,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당신들이 지금 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데, 당신들 주인이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강아지로 보입니다. 푸들. 그러니까 조련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은. 양하근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 걸 몰랐습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 후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돌아가는 전국이 그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의 선조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불쌍합니다. 윤석열로 말미암아 역사를 새롭게 봐야겠습니다. 동그라미님, 국민들 숨 좀 쉬자고요.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혈세로 연봉 주고 앉아서 각종 보호를 받고 있는 최고 권력은 마음껏 범죄 쇼핑 중이니 어디 한 군데라도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민은 경제적으로도 살기 힘든데 정신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오늘 참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분들의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너무 많이 아팠어요. 초코랑 쿠키님, 자영업 28년,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 2만 원, 소주 6천 원, 참 기가 찹니다. 꾹꾹님,
자영업 하다가 2년 못 버티고 폐업한 힘없는 국민입니다. 어려워도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했어요. 세금 반납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넌 누구냐님. 앵커님 시원하게 욕 좀 해주세요. 자영업하는 53살 남자인데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없고 재료값은 25% 정도 올랐고 음식값은 못 올리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9만 4천 명이 1년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했죠. 참 이 자리에 있으니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본분을 저버린 권익위의 결정이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만 더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는데 검찰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1호기 트랩을 오르는 윤석열 부부의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권익위 결정을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겁니다. 검찰도 미리 인사를 통해서 손 다 봐놨으니까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반당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매서운 맛을 보여줬는데도 또 국민을 배신합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군림해도 멀쩡했던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다 말해줍니다. 역사의 막루에서 지켜본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글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번 국회 비록 200명을 넘지는 못했지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운영이 법사위 과방위 위원장 했지요. 재미있는 게 국방입니다.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가 됐는데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재미있는 게 국방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전 장관들이죠. 의원들이 3명이나 배치가 돼서 지금 뭐 조국 장관은 당은 같은 당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특검법은 야당, 범야권 192명의 그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전직 장관들의 국방위 배치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겠다는 거고 또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빨리빨리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회법도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거의 1년 걸리거든요. 상임위에서 6개월, 법사위 그다음에 3개월, 본회의 가도 2개월 이렇게 걸려서 최장 330일 정도가 이제 법 통과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예전에 그나마 패스트트랙이 없었을 때는 막 하세월이었죠. 2년, 3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국회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2달, 법사위에서는 보름. 본회의에서는 없애겠다. 아예. 그렇게 해서 한 75일 정도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전방위적으로 공수처 수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 올린 그 수사 결과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수사 외압이 박정은 수사단장이 수사하는 그 무렵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 조사가 넘어간 이후에도 뭔가 그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외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증거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쥐고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이 증언이나 증거물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그나마 양심적인 의원들 8명 정도는 우리가 정말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빨리 국회법도 개정을 하고 서두르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제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아까 어려운 사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뭐 형편들이 너무 어렵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김영국 님도 18년간 해왔던 가게 7월 말에 문 닫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계속 지금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글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나라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가 그런 생각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을 계속 하게 놔둬야 되는가, 그러면 나라가 더 빨리 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법사위 중요하죠.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최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 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소위로 심의하라고 내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3주? 뭐 신속하고 초스피드하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죠, 김정욱 원장님. 그럼요.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정월이 TV에서도 계속 이채양명주라고 얘기되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서 저런 행태에 정부를 내버려 두고는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압도적인 표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의 가장 최대 과제는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저희 왜 이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국무위원들이 관여하고 간섭해서 이런 사태들을 갖다가 만들어놨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기를 세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 보고서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는 우리 뜻이 아니었다는 코드를 거기다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을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거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무관리관실하고 검찰단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대통령실이 굳이 별 2개짜리에게 이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별 2개짜리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2개짜리를 위해서 벌어진 이 국정농단 사태를 갖다가 국회가 아니면 우리에 있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엔 정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특검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미안합니다만 대통령이 하도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통해서 지금 192대 108입니다만 200을 넘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 국기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가만 보면은 모든 문제의 본질,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줬었죠. 근데 지금 똑같이 위치만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수사 외압의 가해자로 지금 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은 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너무 약하고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감정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수사 외압의 피해자로서 본인이 보였던 것과 지금의 수사 외압의 가해자로서 등장해서 저렇게 염치 없고 뻔뻔하고 양심 없게 구는 거는 이게 보통 정상인의 성정에서는 말 바꾸기가 있기 쉽지 않거든요. 이건 말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인의 행위를 부정해가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지켜보고자 아등바등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신감정이 좀 필요한 수준 아닌가. 전 그렇게까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는요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있다라고 처음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뀐 결론을 또 내놓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 미묘한 변화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비단이 그 최혜병 이 순직 사건 내서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자가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 올라갈 때마다 결제 단계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의 책임 소재를 나중에라도 밝히기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군데군데 그 변화를 다 캡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공무원들이 그게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급자에게 다 몰아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이 국정 전반에 걸친 이런 세태가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도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이 중간중간 결제 단계마다 캡처해 놓는 것, 이게 지금 필수적인 요건이 우리 공직사회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개혁의 동반자이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식 심어주고 있나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하급자들에게 다 모든 책임을 덤터기 씌워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정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 21%에 이르러서 움직이지도 않는 데다가 이제는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최혜병 특검법 속도를 내고 있는데 2부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지요.
예, 요즘처럼 좀 형편이 어려우실 때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관심 가지시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40만 구독자 돌파 감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40만 구독자 특별 이벤트 베스트셀러 상품으로만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어리몰에서 판매했던 제품 가운데 인기가 좋았던 4가지 제품 편육, 홍게, 꿀, 배더라주, 홍삼 그리고 산삼, 치명환 최대 7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어리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민경 원기진고 제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40만 구독자 돌파 감사제에 자민경 원기진고도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기진고는 이것도 40만 돌파 기념으로 하는 건데 한정 수량 440개만 정어리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 이번 기회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쪼사로스 조형래님께서 우리 스튜디오 직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뵙도록 하지요. 아까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쪼사로스 조형래님 대한민국 국민은 윤부부 입국을 거부한다. 제발 오지 마라. 부탁하여잉 하셨고요. 일베 사냥꾼님 최재형은 출국 금지, 김건희는 입국 금지. 예, 아유 참. 아이스맨님, 영파리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영파리님은 슈퍼챗 2만 원 보내시면서 이 돈에서 성렬이 20원만 주세요. 예, 18원 드리면 안 됩니까? 최혜병 특검법 지금 이번에 전직 법무부 장관 3명이 국방위에 배치된 것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최혜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최혜병 특검법이 중요하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판단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모든 증거가 한 사람 윤석열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지요. 이제는 뭐 해명하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이죠. 반드시 수사 외압을 밝혀내겠다라면서 5차 공판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항명 사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리 명령,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리 명령이 정당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혐의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수사 외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입니다. 변호인들이 사실상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사실 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석 장관한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회수 기록을 회수해서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계속적인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인규 대표님. 지금 변호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뭘 검찰이나 공수처가 밝혀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김교현 변호사가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지금 변호인으로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일 텐데 저 사안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양대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없고요. 유일하게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을 통해서 국방부의 군사법원이 오히려 사실조회나 이런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지금까지 많이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회 문란 범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기 사용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 미묘한 시기에 전화한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최혜병 특검이라는 말보다는 윤석열 특검으로 개명을 해서 불러야 될 것이고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저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특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처음에 이거 안 맡으려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이나 우리 국방부 조사본부나 똑같은 경찰의 역할인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이랬는데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된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또 장관의 통화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4번째 통화가. 그러니까 맡기 싫은 거를 억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첩에 대해서 또 이제 맡게 됐는데 그나마도 조사를 해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문제가 있네, 혐의가 있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또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외압이 또 존재했다는 거죠. 이것까지를 모두 다 특검 아래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사본부에서 변질된 과정을 흔적으로 다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추미애 의원 국방위원이 됐는데 결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개인 신의를 지키고 유족에 대해서 반드시 힘센 사람이 범죄를 덮는 세상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그 손주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 할아버지께 다짐을 했던 박정훈 대령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군대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국민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나설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 국방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이기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지 국민들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안 내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더군다나 7월까지인가가 지금 통화 기록 보존할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뭐 통화 기록은 그냥 통신 교회 기록만 나오는 건데 지금 깡통폰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면 이제 원래 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내용에 뭐 녹취된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흔적을 발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국방부 장관과 현직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서로 통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MBC 리포트 내용이 딱 그런 거였어요. 한 5일 전인가 나왔는데요. 수사 결과 보고가 없었다 해서 있었다로, 경로가 없었다 해서 야단친 건 있었다로, 통화한 적 없었다 해서 통화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은 아니었다. 이 바뀌었다고 리포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보고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는 했네. 경로를 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경로가 아니라 야단을 쳤는데 우리는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뭐 경로나 야단이나 마찬가지 이 모든 상황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인멸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이 수사를 공수처든 제가 볼 때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래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실체적인 진실이 역사에서 사라져가게 되고 그것이 사라져가게 된다면 이 중대한 막대한 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의 범죄 행위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독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재해서 그냥 다 또 자기의 죄를 갖다가 다
사라지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절체절명의 민주주의를 무너지는 걸 막는 싸움이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요. 1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18분 동안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료 2차 자료를 빼나갔습니다. 전 이때부터 모든 것들은 덮으려고 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방범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 지난번에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뺑소니 그거 수사하면서 핸드폰 제대로 내지 않고 그랬을 때 구속영장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피의자 이종섭이 깡통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김호중 씨까지 갈 것도 없고 송영길 대표랑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 그냥 영장 쳐가지고 구속시켰거든요. 그 지금이야 이제 불구속 재판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깡통폰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가 남아있는 폰, 그러니까 전폰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깡통폰을 냈다? 그럼 검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이심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고위직들이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붙어놓으면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쪽으로 흐리기 위해서 증언을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거든요. 이게 수사의 기본이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까지 사용했다라는 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증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누구 하나 부르고 보내고 요것만 지금 소위 말해서 수사하는 신용만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 신용하면서 결과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구속도 시키고 압수수색도 해오면서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수사를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최고 권력자가 관계돼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실력이 없어서 더 수사 못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특검한테 갖다 바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말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죄가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온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관계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 억울한 우리 해병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장관 할 것 없이 뭔가 외압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누가 나서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조화 빠르게 가가 국방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그러면은 우리 군인의 목숨은 이렇게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 불사 이런 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몰렴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바르게 먹어야죠. 정의롭게 수사하는 것을 본인이 마음대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요. 지금 안보 얘기하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풍선 날라왔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한 게 뭡니까? 떨어진 거 기다렸다가 검사해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게 국방입니까? 그게 안보입니까? 이번에는 군사 분계선을 북한군이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합참 공보실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데요. 김종원 원장님, 넘어오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바람이 왜 남쪽으로 불었을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해서 저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태가 확산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그런 거잖아요. 우발적 충돌이 전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그런 것들 하자게 떨어뜨려 놓은 거다라고 해서 대단히 중대한 합의로 전 세계에서 칭송받았던 합의입니다. 근데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에서 뭐 하려면 위에서 뭐 내려온 겁니까? 아래서 올라가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계속 어떤 서로 간의 안보 위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풍선의 한쪽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휴전선 얘기가 나왔죠. 가장 심각할 때가 서해상에서의 충돌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서해상에서 꽃게잡이하고 있는 중국 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 매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이걸 어떤 측면에서는 소위 남북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자기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20세기에 얘기했던 적대적 의존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북에 서로의 적대하는 정권이 그 적대성을 이용해서 자기 정권 안보에 활용하는 관계들을 맺어왔다는 건데, 저는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다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를 갖다. 그렇다면 이거 갖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건 터지면서 다른 건들 다 아래다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전 그래서 매우 안 좋은 행태다. 이거 과거에 군사 정권들이 활용했던 방식인데 지금 검찰 정권이 이걸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다가 진짜 우발적 사고 발생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우리 연평도 포격 다 본 거 아닙니까, 눈으로?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만 망친 게 아니라 지금 군도 망치고 있고 또 행정 각 부처 다 망치고 있거든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그 국군 통수권자 내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르게 하고 책임에 대해서 책임 큰 사람한테는 큰 책임 묻고 또 권한이 적은 사람한테 작은 책임 묻고 이걸 통해서 조직을 안정을 시켜야 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요.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상민이 아직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군도 보십시오. 신원식 장관에 대한 문제는 뭐 여기서 제로할 것도 없고 뭐 문제 있는 사람이 갔으니까요. 지금 해병대에서 지금 이 임성근 사령관 지키려고 이 난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서해 바다가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군이 쑥대밭이 됐는데 대통령이 누구를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외압까지 해가지고 이 난리통이 났는데 서해 바다가 안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영공이 뚫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풍선이 날라와도 막지도 못해요. 무인기가 날라와도 못 맞춥니다. 그 좋은 레이더 왜 샀습니까? 아니 보수가 안보를 강조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축으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하늘이 뚫리고 서해 바다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안보 되겠습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단 1분이라도 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군도 무너지고 이미 검찰도 무너졌고 다른 모든 행정 조직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안 묻고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거나 덮어주니까, 내지는 본인의 범죄 감추려고 협조한 사람들 승진시켜주니까 완전히 신산필벌이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간신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야, 너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 책임 물어라 라고 국민과 야당이 얘기했을 때 책임질 사람을 딱딱 책임을 물어서 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 뒤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또 뭐 우리 최혜병 사건 뭐 이 모든 것들의 일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나마 본인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책임 물을 사람에게 딱딱 책임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 초기에 했던 이야기 또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몽에 이꼴되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북한의 오물풍선만 해도 그래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실제로 지금 계속 날아오는 것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오물풍선 피해 보상 이거 법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팔짱 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위헌의 소지가 있냐면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 날려보내는 것으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얼마든지 이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경찰청장은 큰 피해 없고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됐던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팔짱 끼고 보고 있겠다, 그냥 문제 없고 내려오는 것 풍선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아무 조치 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야는 할 것 없이 피해보상법 내고 있는데 경찰의 총수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탁님께서요. 국격이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똥풍선에 박살난 자동차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난 문자로 여러분 똥 날라와요 하는 나라. 길 가다 똥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 국격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정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생, 안보, 물가, 정치, 공정, 상식, 법치, 양심. 딱 한 가지만이라도 윤석열이 저 자리에 더 있어야 할 이유를 저한테 대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줘 보세요. 없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검사 선서도 읽었지만은 너무 좋은 문장 아닙니까? 근데 그 문장과 다 거꾸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다 무너져 내린 거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처럼 정말 그 억울하게 죽은 그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국민들께 충성했던 충직한 공직자는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뭐 항명을 저질렀답니다. 누구의 명을 거역했는지 모르지만 그 논리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항명의 수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집단 항명의 수괴로 저는 좀 처리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님 말씀대로 단 하나라도 저도 떠오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 마지막 남은 양심에 제가 호소하자면은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는 없다. 그 국민의 민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20대에도 많이 매를 들었던 이유가 가죽머리띠? 네, 20대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작거리에서 아우성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저렇게 할까? 진짜 대통령의 직의 육중함과 무거움이 뭔지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공감성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앞으로 3년을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1분도 아깝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3년에서 3분으로 이제 1분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정권도 서서히 종말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하겠죠. 오늘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그러는데, 올여름이 아마 우리 살았던 여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급적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힘든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그래도 조그만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정하는 동안 40만 돌파 기념 이벤트 광고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던가요? 모여라 꿈동사님. 북한에서 받은 똥 봉다리도 창고에 있나요? 대통령 기록물이구나 하셨는데, 예. 권창성님, 오늘 정규회원 새로 가입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다 정리는 못했는데요. 김창환님, 저는 식자재 납품하는데 문 닫은 데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평균님 자영업 20년 했어요. 정권 바뀌고 흑자 단 한 달도 없어요. 대출 받아서 메꾸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르네요. CYJ님 남편하고 조그마한 자영업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은 위암 수술로 힘에 버거워 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시급도 안 되는 돈 버느라 하루가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나마 정어리 가족으로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김덕기님, 앵커님 저는 여의도에서 20년째 한식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인가 앵커님 우리 상가 주차장에서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요? 예,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여의도 역세권이라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 다 겪으며 이날까지 영업해 왔는데 정권 바뀐 뒤에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 상가 점주분들도 하나 둘 폐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래 못 버티고 접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따라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함께 힘을 내자 이런 말씀 너무 진부하죠. 힘내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지면 반드시 이루어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그냥 역사를 생각하자 그 말씀 제가 드려야 될까요? 김유정 의원님 무슨 힘내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저도 힘이 잘 안 나가지고 요즘에. 그래도 또 다 지나갑니다. 같이 힘내시죠. 저한테 힘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이분이 아이디를 백운기 조화로 쓰셨어. 저도 월요일 날 그 을지로에 있는 장터오프라는 집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더니 백운기 앵커님 좋아한다고. 박경순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견디셔서 좀 누구 하나 싹 옆으로 제껴놓고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누구 때문에 힘드시지만 조금만 좀 힘내셔서 버티셔서 그 이후엔 좀 더 서로 풍요롭게 소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냅시다. 백운기 조화 아이디 쓰신 분께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앵커님 욕 좀 하셨나요? 하셨기를. 국방, 정치, 경제, 민생,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정의가 사라진 나라. 이제 50대가 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는데 예,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분들 다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서 씁시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 젊은 분이시지만 참 신인규 대표님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너무 좀 힘들죠. 젊은 분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힘든 마음을 제가 다 헤아려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다만 진실과 정의라는 게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바닷물에서 떠밀려 내려가는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걸음씩 우리가 서로 어깨 걸고 가면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확신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수지는 마시고요. 예. 맨날 부산이대희님이 책상 좀 치라고 그러셨는데. 예.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활기차게 찾아뵙겠습니다. 11시에 뵙지요. 감사합니다.